추석 전야 공선옥. 명절이라고 일찍 퇴근하긴 했지만 몸은 언제나 그렇듯이 파김치다. 만성 피로에 누군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했던 병이 도진 때문일지도 모른다. 빨리빨리 준비해. 나만 악을 쓴다. 그렇잖아도 몸이 굼뜬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있다. 그는 내 직장인 학교 동료 교사이기도 하다. 학교에서의 그는 성실한 고3 담임이긴 하지만 최근에 부쩍 나온 배 때문인지 무언지 하여간 언제나 얼굴에 만사가 다 괜찮다는 표시를 달고 다닌다. 그와 내가 잠자리를 가진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가 아직 노총각 교사였던 시절에 그는 노처녀 교사인 내게 말했었다.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싫어요. 나는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습니다. 또는 바닷가에서 어부가 되어 글을 쓰고 살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싶어요. 또한 아무도 관심 없는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고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말의 말미를 글로 마무리 지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떤 글이든 굳이 문학이 아니더라도, 아니 오히려 시나 소설이 아닌 어떤 사실적 글쓰기에 열망이 있었던 것이다.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면서 어부들의 모든 생태를 몸으로 익힌 다음에 그것을 글로 쓰는 것 따위, 그리고 해줄 것을 바라는, 그리고 또 말하자면 그렇게 리얼리즘적 글쓰기를 하는 자신의 삶에 내가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다. 왜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평범한 삶에 대한 회오의 염이 그다지도 격렬하게 치받쳐 올라왔던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와 결혼하고 싶은 또 하나의 마음이기라고 나는 단정지었다. 나는 말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당신의 삶에 기꺼이 동참하겠어요. 평범하게 살지는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혼한 그와 나는 그러나 여태 평범하기 그지없는 맞벌이 부부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평범하다 못해 지나치게 평범하게도 아이도 둘 낳았다. 이들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아니라 아들만 둘인 것이 그나마 평범을 벗어난 것인가? 그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느냐고 누군가가 힐난한다면 나는 이제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 정도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요즘 부쩍 말끝마다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말을 두고 쓰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기 누나한테서 온 전화에 대고 그는 말했다. 사는 게 골치 아파 죽겠어요. 뒤로부터 툭하면 그 소리를 내뱉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소파 밑에 떨어졌을 때도 골치 아파 정말. 집에 오면 양말이라도 벗으라는 말에 골치 아파 정말.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뽑아대면서도 골치 아파 정말. 그러고 보니 그가 나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 것도 그 골치 아픈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그의 모습에서 평범하게 살지는 않겠다고 리얼리즘적 글쓰기를 하며 살겠다고 눈을 반짝이던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느라고 내 말은 네 지켜가 짖는 양식이다. 안 가면 안 돼. 내가 생각해도 지겨운 재촉 소리에 큰 아이도 짜증을 낸다. 가야지.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해놓고도 내 말에 공허함에 소름이 끼친다. 엄마 혼자 가. 나는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은 그제서야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 최대한 천천히 골치 아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맞아 명절인데 할머니 보러 가야지. 남편이 사퇴 수습용으로 겨우 한 한마디다. 그는 늘 골치가 아픈 사람이므로 나는 그의 말없음에 대해 무관심에 대해 이해해야만 하리라. 끝없는 아량으로 골치 아파 죽겠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나는 그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끝없는 다짐을 통해 저 속에서부터 치받쳐 오는 우라의 기운을 잠재운다. 할머니는 맨날 보잖아. 맨날 봐도 명절 때는 꼭 봐야 돼. 그리고 큰 집 가면 송편 먹을 수 있잖아. 송편이 뭐가 맛있다고. 나는 피자가 맛있는데. 피자는 맨날 먹지만 송편은 추석 때만 먹을 수 있잖아. 추석 때만 먹을 수 있는 건 꼭 추석에 먹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절대적으로 먹어야 해. 설에 먹을 수 있는 건 꼭 설에 먹어야 하듯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나는 잘도 주워 삼킨다. 안 먹으면 죽어? 9살이 된 뒤부터 큰아이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 궁지에 빠뜨리기 놀이에 재미를 붙였다. 그만해라. 나도 내가 왜 으르렁대는지 알 수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야말로 명절이 싫은 사람이다. 나야말로 남편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옷도 벗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소파에 눕고만 싶은 사람이다. 그러나 명절이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시댁 엄밀히 말하자면 남편의 큰형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또다시 사촌들이 몰려있는 컴퓨터 앞으로 달려간다. 남편은 또다시 소파로 직행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큰동서와 시어머니와 오글거리는 부엌으로 간다. 내 집에서의 풍경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는 순간 내 집의 풍경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 여자들은 부엌으로, 남자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아이들은 컴퓨터 앞으로. 각기 흩어지고 나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듯이 명절 준비의 구도는 완벽하게 완성된다. 그리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부엌 가득 요리해야 할 음식,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시댁에 와서 내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어머니가 담가 놓은 떡살을 방앗간에 가서 빻아오는 일이다. 떡살이 빻아지는 동안 나는 혼자 된 친정아버지를 생각한다. 아버지도 떡살을 빻았을까? 떡살 빻아놓고 어머니도 없는 빈집에서 어떤 자식이 올까? 갸날픈 기대로 하루 종일 문 밖을 서성였을지도 모른다. 떡살을 빻아서 돌아오는데 큰 시숙이 술에 잔뜩 취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시댁은 5층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 시숙이 엘리베이터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술에 취하지 않은 시숙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도 민망할 일인데 술에 취했으니 더욱 어쩔 수 없다. 명절 앞두고 시숙이 왜 술을 먹었을까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온다. 그는 작년 같은 일이 올해도 벌어질까봐 겁이 나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래도 장남 의식이 좀 지나친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그가 장남으로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는 동생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내가 장남으로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을 두고 썼던 것이다. 딩동 엘리베이터 문을 열리는 소리가 난다. 시숙이 사라진다. 명절 앞두고부터 큰아들이 술에 취해 있으니 시어머니 표정이 어떨지는 안 봐도 훤하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내가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시동생네 가족이 온다. 시동생은 아이 하나 낳고 여자와 헤어진 후 몇 해 전 아이 하나가 딸린 여자가 재혼하여 또 아이를 낳았다. 그 여자는 늘 시댁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여자는 자기 가족이 시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아이 때문이 아니냐고 시숙한테 노골적으로 묻기도 했다. 시댁 셈법으로 내 손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인지 그 여자는 내가 동서라고 부르면 언제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다. 나이도 어린 게 자기한테 동서라고 낮춰 부르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겠지. 그래도 할 수 없다. 내가 시댁에서 그 여자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동서밖에 없다. 작년 추석에 그 여자는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큰동서와 대판 싸웠다. 큰동서가 자기 남편한테 대련님이라고 했대서다. 시동생의 여자는 큰동서가 자기 남편한테 자꾸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동생의 마음에 틀림없이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큰동서에게 대들었던 것이다. 추억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설 명절에 시동생은 첫 번째 여자에게서 난 아이만 데리고 시댁에 왔다. 여자는 정월 대보름 있는 시아버지 제사에도 오지 않았다. 여자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미움증은 자꾸 커져만 갔다. 그 여자 시댁 식구들을 향한 불만도 점점 높아만 갔다. 나는 여자를 보고 동서라고 부르지는 않고 웃어 보였다. 그랬더니 동서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일부러 큰아이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둘째 아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에게 인사했다. 잘 있었어? 아이는 멀뚱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새 나를 잊은 모양이었다. 민망해진 지동생이 아이에게 나를 소개했다. 작은 큰엄마야.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아이가 대뜸 물었다. 작으면 작고 크면 크지 왜 작은 큰엄마야? 작은 큰엄마니까 작은 큰엄마지 이 새끼야. 일순 엘리베이터 안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빻아가지고 온 떡살을 고요히 치대었다. 내가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좁은 부엌에 드디어 전운이 감돌고 있음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빤히 바라보이는 거실의 풍경은 언뜻 보며 방만하지만 그쪽 사람들도 이곳 부엌 쪽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을 부엌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터였다. 일종의 폭풍전야 같다고나 할까. 남편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겨냥해서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미리 제작해 놓은 오락부로 거의 자지러질 듯 했다. 내 보기에 추석이 즐거운 건 텔레비전 사람들 뿐인 것 같았다. 민족까지 들먹일 것도 없이 어떤 가족에게도 즐겁지 않은 추석을 그들만이 재밌지 하면서 추석은 언제나 재밌어야 할 의무가 있고 명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즐거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종주먹을 들이미는 것 같았다. 여자들에게 명절은 먹거나 말거나 맛있거나 말거나 즐겁거나 말거나 괴롭거나 말거나 음식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텔레비전 소리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여겨지는 때와 동시에 큰동사와 동서 간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큰동사와 여자의 싸움은 처음에는 기싸움으로 시작되었다. 큰동사가 숯덤문을 조금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 여자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는 투로 중간만큼 틀었던 수도꼭지를 도리어 끝까지 틀었다. 마침 시어머니조차 여자의 뒤통수에서 술술 부채질을 해대었다. 야, 네 애들은 어째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저리 초랭이 방정이라냐? 내가 손주를 열어봤어도 아직 너희 애들같이 수산스러운 애들은 처음 본다. 야, 너희 큰집 애들은 서커스 마당에 내놔도 저보다는 얌전하겠다. 나는 아이들은 플리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설에 문학적 표현을 좋아하는 큰동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 애들은 제가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아는 것 같아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김수영 시인의 풀잎처럼요. 저 눈퀭한 런닝구 바람에 시인이 굳이 명명하지 않더라도 동서의 아이들은 이미 풀잎이었다. 그 집 아이들은 제 어미를 향한 큰 어머니와 할머니의 공격이 개시되었음을 누구보다 먼저 감시하여 진작부터 불안에 치떨었음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큰집 형제들이 치고받고 핏빛이 난무하는 게임놀이를 할 때도 저희들은 한쪽에 조용히 나앉아 있었던 것이다. 막연한 공포가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을 기다리며. 그러나 아이들은 납작 엎드렸던 만큼 누구보다 먼저 발딱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 애들이 납작 엎드려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그 애들이 생명 달린 것들의 본능으로 발딱 일어났을 때를 겨우 겨냥한 독재자 시어머니의 일가는 여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시동생네 아이들 셋 중에 하나가 주류인 큰집 아이들 속에 끼지 못한 비주류로서의 서름이 문득 치받쳐 올라왔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울분을 터뜨릴 대상이 하필이면 같은 비주류인 제 형제들이었던 것이 문제였다. 카트핏에 몰래 컴퓨터가 포함된 살림살이가 경매에 넘어간 지 1년이 넘도록 시동생네는 새 컴퓨터를 장만할 수 없었던 것이 시동생네 아이들을 컴퓨터 앞에서의 비주류로 만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 집 아이들은 컴퓨터를 안 만지고 산 지 1년도 넘어서 큰집 형제들이 하는 최신판 게임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셋 중에 하나이가 그것도 하필이면 여자가 데리고 온 아이가 주리에 끼지 못한 울분을 제 형제에게 터뜨렸다. 엄밀히 말하면 제 형제에게 터뜨린 것이 아니고 울분을 터뜨리느라고 소파에 놓여있는 쿠션을 공중으로 내던진 것이 하필이면 제 형제 얼굴의 정면으로 날아간 것이었다. 만약에 주류인 아이들이 똑같은 짓을 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소동이었다. 그러나 이미 서름으로 그리고 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던 아이들이었던지라 제 형제에게 느닷없는 쿠션쉐를 받은 아이가 괴성을 지르며 자기를 공격한 의붓 형제에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괴새끼. 아이들은 제 아비의 어법을 그대로 전수받았다. 괴새끼가 좀 더 세게 응수했다.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괴새끼야, 엉겨붙었다. 이제 두 새끼 아비가 나설 때가 다가왔다. 그는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술 취한 큰형님의 장남으로서의 한마디를 억지로 들려줘야 하는 것도 지금 견딜 수 없이 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고 출신 큰형은 공고 출신 동생에게 장남으로서 간곡한 그러나 동생으로서의 짜증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끝없는 동어 반복이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걸 너는 알아야 한다. 요즘 서민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하느냐. 그것은 반목이 아닌 일지단결 내 탓이 아닌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자기 책임의 문화와 확립되어야만이. 말하자면 시숙은 자신의 말이 되지 않는 말발을 즐기고 있는 것이며 틀림없었다. 도무지 요지가 없는 장남의 한 말씀은 그래서 차남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의 컴퓨터 소리, 부엌의 도마질 소리와 범벅이 되어 30평 아파트 내부를 웅웅거리며 떠다녔다. 세 새끼 중에 그래도 누구보다 제 아빠와의 역사가 깊은 큰 새끼가 이제 곧 제 아빠가 폭발할 것임을 재빠르게 감지하고서 선수를 치고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발탄이었다. 이 조센년이 너 내 동생 그렇게 괴롭힐 거면 너희 아빠한테 가. 조센년 제 엄마를 따라 들어온 아이 조세선이가 즉시 반격했다. 십상시에 너도 네 엄마한테 가라 십새끼야. 내 아이의 필살기가 말로 상대방 궁지에 빠뜨리기라면 조재선이의 필살기는 항상 십새끼 모양이었다. 그 애가 작은 입을 오므려 십세할 만한 작고 예리한 칼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십세 집안에서 조씨가 살기 위한 조재선이 나름의 작지만 예리한 무기를 더했다. 두 아이가 내뿜는 상대방을 향한 적의의 기운은 사뭇 일촉즉발의 전운을 방불케 하는 바가 있었다. 바로 그때 제 아비의 십새끼 소리가 우직군 공중으로 갈랐다. 평생 새만 만지고 산 공고 출신 시동생의 굵은 소나기에 두 아이가 매달린 것은 순식간이었다. 여차하면 두 아이를 내던져버릴 기세로 시동생은 베란다로 저벅저벅 걸어나갔다. 아이들이 처절하게 발버둥 쳤다. 잘못했어요 아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빠. 아이들의 얼굴에 눈물이 강을 이루었다. 두 아이는 아비의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남편이나 아들들 때문에 속이 상하면 언제나 시어머니가 외곤하는 주문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루다야 사바야 하루마리제 사바하 주가리야 사바하 시리예바하 사바하 바라하 느가닥 사비야 덜덜 떨려 나오는 시어머니의 주문소리는 그래도 아들의 치솟는 우라를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시동생은 아이들을 슬그머니 베란다 위로 떨어뜨려 놓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혼절 직전까지 갈 뻔했던 두 아이는 그새 서로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차라리 그것은 정적이었다. 그 틈을 타 그릇 부시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음소리만이 떠도는 정적을 깼다.
여자의 설거지 소리가 요란해지는 것은 자기 감정을 역렬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급기야 큰 동사가 여자를 밀쳐내고 칼칼 흐르던 수도꼭지물을 짤짤 흐리게 해놓고 여자의 일거리를 빼앗다시피 개수대에 완강하게 버티고 섰다. 설거지는 이미 여자가 절반 이상 해놓은 참이었다. 여자가 내부 저 깊숙이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참고 있다는 것을 큰동사나 시어머니나 나나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손편을 빚으며 조용히 기다렸다. 이윽고 터져나올 여자의 비명을. 내가 이 집에 와서 뭘 잘못했나요? 엄마 없는 애 걷어서 키우지. 능력 없고 재주 없는 남자 먹여 살리지.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만족을 할 건가요? 그만해 동서 명절이야. 형님이야말로 그만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면 이혼시키고 형님 도련님 다시 세자가 되시면 되잖아요. 동서 나는 단지 수돗물 아까워서 한마디 한 것뿐이야. 자네도 보소. 나는 이 살림 이루고 사는 동안 자네처럼 수돗물 한 번은 칼칼 틀어본 적이 없다네. 낭비는 죄악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형님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수돗물 때문이 아니라는 건 형님이 더 아시잖아요. 언제적 일을 말하고 싶은 거야. 작년 추석일이야. 서방님한테 도련님이라고 한 거,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도 동서가 발 딱 끊고 살다가 1년 만에 와서 지나간 일 따지자는 거야, 뭐야. 전 도무지 형님을 이해 못해요. 우리 부부가 싸울 때마다 애아빠가 형님한테 와서 하소연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형님은 마치 애아빠 엄마나 누나나 되는 것처럼 시시콜콜 카운슬링 하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역겨워요, 정말. 아니 근데 듣자 듣자 하니까 동서 이젠 별소리를 다 하네. 나는 단지 어렵게 결혼한 동서네가 어떡하든지 싸우지 말고 화합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충심으로다가. 충심이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옥신각신 하면서도 두 여자는 끊임없이 음식을 만지고 주무르고 볶고 지졌다. 피가 벌건 쇠고기를 도마에 쾅쾅 내리치고 비늘이 험악하게 곤두선 생선의 내장을 시퍼렇게 날선 생선칼로 긁어냈다. 피가 튀고 비늘이 튀었다. 기름이 끓고 뜨거운 김이 맹렬하게 솟아났다. 시숙은 두 아이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베란다로 나가 연신 담배를 피우고 남편은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완강한 포즈로 텔레비전만 응시하고 있다. 아니 숫제 노래 보고 있다. 한편 인천 상륙작전 55주년이 이날 미 의회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메가다 동산 철거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동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육자회담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중국은 16일 하부민 수정안을 제시했고 수정안의 경수를 포함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리 측 손민순 수석대표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회담의 중대한 고비에 들어가 있으며 추가 혐의보다는 수정안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학봉 북한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경수로를 주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북한도 평화적 핵 활동을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등에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부지방 일부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도 예상됩니다. 그래도 쉼 없는 텔레비전 소리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잠시 멈추어졌던 컴퓨터 게임 소리도 다시 개시되었다. 나는 삐뽀삐뽀 뽀로롱 찍찍 하는 게임 소리에 맞춰 열심히 송편만 빚을 뿐이다. 송편 그렇다. 육자회담의 주인공들에게 경수로 제공 여부 핵 이용권의 확보가 관건이듯이 내게는 지금 송편만이 유일무이한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이다. 나는 입속으로 소리 안 나게 송편을 함부로 부르짖었다. 내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송편을 빚고 송편을 찌고 송편을 접시에 담아내는 일뿐이다. 고기버섯 파를 이빨 쑤시게 깨고 또 깨어 밀가루 입히고 계란을 입혀 지지고 또 지져내는 것뿐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무의식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주문을 뚝 멈추고 시어머니가 문득 물었다. 아야, 메가다 동생이 어디에 있다고? 남편이 느릿느릿하게 대꾸했다. 인천에 있답니다. 내가다가 미국 아니고 어째 인천에 있다냐. 내가 합니까? 남편이 힘들어하게 대꾸했다. 송편을 빚어놓고 산적을 붙이는 도중에 계란이 떨어졌다. 계란 떨어진 김에 그만 붙여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하던 건데 싶어 내키지는 않지만 계란을 더 사오기로 했다. 심부름을 시키려고 아이들을 불렀지만 어느 놈마나 대꾸하는 놈이 없다. 지끈거리는 머리도 식힐 겸 내가 나갔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경부의 언니들이 우두두두 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무슨 일 났나요? 옥상에 웬 수상한 놈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들었어요. 도둑이요? 밤을 기다리고 있는 명절 기간 빈집털이 범에 틀림없다고요. 어떤 예감이 들어 경비들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입구에서 한 경비가 대열을 정비했다. 내가 이러해도 월남전 참전용사야. 유격전이라면 내가 경험이 있다고. 모든 경비들이 참전용사의 지시를 받으려고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었다. 내가 문을 열며 1동 경비는 왼쪽으로 공략해 들어가시고 3동 경비는 2동과 한 줄을 이뤄서 오른쪽으로 5동은 바로 내 뒤를 바짝 따라붙어 내가 놈의 멱살을 잡는 순간 다리 쪽을 집중 타격하여 그 순간 5동 경비가
제동을 걸었다. 사동. 자네가 참전용사라면 나는 해병대 전우회야. 작전 지휘권은 참전용사에서 바로 해병대 전우회로 넘어갔다. 사동은 좀 친사면이 있다고.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소속 백전노장들 아닌가. 굳이 유격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그건 힘의 낭비야. 일단은 좋은 말로 타이르면서 유화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킨 다음 작전은 그 다음에 써도 늦지 않다고. 작전 계획에 대한 논의로 범인 포에게 시간이 약간 지체되었다. 그 사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그가 시동생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이 드는 명절기와 빈집털이 범이 도망을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나는 바랬다. 아직은 밤을 기다리고 있는 빈집털이 범으로 지목되겠는 그가 만약 시동생이라면 도망의 달인은 그가 도망을 침으로 해서 문제는 더욱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시동생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를 버리고 도망친 전력이 있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전력이 있으며 밤길에서 여자를 건드린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그들이 도망치자 자기가 덩달아 도망친 전력이 있었다. 첫째인 신상도 것만대로 해도 그렇다. 그는 20살 나이에 연애를 하여 상도를 낳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겁이 난 그는 상도와 상도엄마를 버리고서 저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었다. 나중에 상도엄마는 도망친 상도아빠를 죽고 살기를 붙잡아서 상도를 넘겨주고 천리나 말리나 도망을 가버렸다. 그것은 말 그대로 완벽한 복수극이었다. 옥상문이 벌커덕 열렸다. 예감은 적중해서 시동생이 옥상 물대포 옆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추석 전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동생의 모습은 처연했다. 그는 300만에서 400만 사이를 오르내린 신용불량자 중에 한 일원이었다. 말 그대로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그 인간의 인간성이 어떡하든 간에 돈 없으면 불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찌 처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대번에 보기에도 불량해 보이기는 했는지 내가 제지할 새도 없이 경비들은 부채꼴로 원을 그리며 시동생을 향해 접근해 갔다. 눈빛이 잠깐 반짝이는 것 같더니 시동생은 순식간에 경비들의 포위망을 두고 비상문을 향해 질주하였다. 내가 가장 바라지 않던 상황은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것이다. 내가 불러도 시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경비들의 총력전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시동생은 가까스로 체포되었다. 그가 내 시동생이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경비들은 어디서 들은 바는 있었던지 그가 현장에서 도주를 한 현행범이라는 것이었다. 시동생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일단 관리사무소로 끌려갔다. 시동생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어디 가서 술을 한잔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모양이었다. 술 취한 시동생은 악을 썼다. 씨파, 이것이 명절이야? 이것이 명절이냐고. 당신들 명절 있어? 명절 있으면 나와봐. 씨발. 나 명절 없이 명절 없는 놈은 막 이래도 되는 거야? 추석, 설, 내 인생의 명절은 그거 아니야. 가르쳐줘. 스파 내가 그거 아니야? 쇳가루 먹는 놈이야. 어떻게 아냐? 너나 나나 모르잖아. 동생의 신명이 시숙에게 인도되었을 때 시숙은 경비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어버리지 않으면 이 아파트 전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고 악을 썼다. 경찰이 출동하자 시숙은 다시 장남으로서의 위험을 회복하였다. 그는 도망을 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도망을 쳐서 문제가 되는 인생을 산 막내 동생과 아무리 데모를 했어도 도망을 쳐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꼭 도망을 치지 않아서 문제 인생을 산 전력이 있는 첫째 동생 건으로 여러 번 경찰서를 들락거린 바가 있어서 제복 입은 자들 앞에서 어떠어떠하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한 집안의 성실한 가정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분명히 당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나는 당 아파트 1동 옥상에서 옴싸바싸바 좀 했기로서니 도주할 우려도 없는 한 선량한 시민의 신체를 구속할 아무런 권리도 명분도 없는 일개 경비들이 집단으로 출동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추시킨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신체의 자유는 보장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헌법은 남녀노소 지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나라는 명실공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다. 도저할 우려가 없다는 대목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목에서 잠깐 한 경비가 제동을 걸려고 시도했다가 시숙의 열변에 그만 시부저기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시숙은 사법고시에 3번 응시했다가 3번 다 납방한 경험이 있다. 비록 납방은 했어도 한때 법조인의 꿈을 안고 매진한 경험을 만족스럽게 써먹은 셈이 되었다. 여고 시절에 오웬이의 마지막 일생에 감동하여 작가의 꿈을 꾸기도 했다는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여성시대 같은 라디오 프로에 장문을 적어보내 당첨되어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같은 살림살이들을 장만한 경험이 있는 큰동서는 참전용사와 해병대 경비가 자기 남편 앞에서 쪽을 펴지 못하고 경찰들이 아 형님 할 정도로 급신거린 오늘의 일은 라디오에 써보내며 틀림없이 김치 냉장고감이라고 흥분했다. 동서가 또다시 큰동생에게 찌짜를 놓았다. 형님은 내 남편 옷에 당한 일이 그렇게 즐거우세요? 내가 언제 자네 남편 쓰겠다고 했나? 자네 시수 쓰겠다고 했지?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김치냉장고 타면 자네 주면 되잖아. 남편 팔아서 탄 김치냉장고 김치 뭐가 맛있을까요? 그만하세 그만해. 한때 변호사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 한번 바치리라는 굳은 각오를 밤을 낮삼고 낮을 밤삼아 일하고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새 평생 직장인 은행에서 퇴출당하여 시리에 빠져있는 상고 출신 시숙은 시동생을 구출하여 돌아온 기념으로 자기 인생에 늘 꼬이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도망을 잘못 쳐서 그렇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도망의 귀재인 술에 덜 깬 공고 출신 시동생을 앞에 두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한때 자신의 절대로 평범하게는 살지 않겠다고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며 살겠다고 눈을 반짝이는 이 집안의 유일한 대졸 출신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골치 아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영원한 자기 자리로 짱박아 든 소파로 가 또다시 텔레비전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러구래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추석 음식들은 차근차근 오색찬란하게 만들어져 갔다. 송편에는 누군가가 악쓸 때 튀어나온 침이 몇 방울은 튀겨 들어갔을 것이다. 침 좀 들어가면 어떠냐 하하 웃어서 튄 침방울이라며 한 마리 들어간들 대수랴. 정작 음식이 쌓여가다 하루 종일 굶다시피 한 아이들이 그때 사이 부엌적으로 오물오물 모여들었다. 주재선이가 송편을 한 입 베어 물다가 문득 한마디 내까린다. 출석이는 진짜 재수없다야. 시어머니가 얼른 재선이를 말을 받았다. 다 내가 죽일년이다. 다 내가 백이 없어서 그래. 재선이 말짝시나 재수가 없어서 내가 딱 사바의 휘유. 시어머니의 탄식 소리는 자동 테이프이다. 죽일년과 복 없는 년, 재수 없는 년이 번갈아 출몰하다가 내가 딱 사바 세번 휘유 한 번이다. 그 사이사이를 한때 소설을 쓰고자 했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암으로 한쪽 유방까지 도려낸 뒤 찾아온 우울증을 앓고 있는 큰동서와 그래도 어쨌든 행복하게 살겠다는 굳은 각오로 재혼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동서간의 옥신각신이 양념처럼 끼어들었다. 어머니의 한 번 터진 탄식 소리는 급기야 호곡 소리로 바뀌었다. 호곡 소리를 추석 전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사뭇 장엄한 바가 있었다. 부귀영화 누리고 산듯 불로장생을 꾸민 듯 하노라. 사는 것은 죽어야 하는 것이니 죽어야 할 것이 죽지를 않는구나. 앞치마 호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부르르 떤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였다. 추석인데도 어느 자식한테도 온다는 기별이 없었던가. 아버지는 지금 하던 사업 망해먹고 이혼한 작은 오빠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 아버지, 그려 나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솟는다. 몰라 아버지. 영석이는 잘 커요. 오빠한테는 소식 하나? 내가 갈까? 우냐 울지 마라 울지마. 애비 혼자서 추석 잘 샌다. 울지마. 시어른도 잘 계시지? 아가 울지마. 아이고 내 새끼 울지 마라. 아가 시방 달 튼다. 울지 말고 달 보거라. 이 달 보고 울지 마라. 아가 영석이도 하루 종일 울다가 이제 달 보고 안 운다. 너도 달 보거라. 달 보고 울지 마라. 안 해주고 자식들 떠난 빈집에서 달 보고 울고 있을 내 아버지가 나보고 울지 말고 달을 보란다. 오빠 아들 영석이도 달 보고 울지 않는다. 했겠다. 그 어린 것의 울음도 뚝 그치게 한 달이라니.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한껏 고개를 내밀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다. 남편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텔레비전 앞을 떠나 내게 다가와 묻는다. 뭘 봐? 달. 오늘은 달 없을걸? 비 온다 하더라. 송편을 한 움큼 들고 나오던 큰아이가 제 아빠 말을 받는다. 아니야 아빠 비와도 달은 있어요. 비 오는데 달이 어딨냐? 달은 그대로 있는데 비가 올 뿐인데. 달은 빗속에 숨어 있는데 그치? 이번만은 확실히 말로 상대방 궁지에 빠뜨리기는 아닌 것 같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빗속에 숨어 있을 달을 보려고 베란다 밖으로 한껏 고개를 내밀었다. 아파트 사이로 추석 전야의 바람이 비릿하게 불어오고 있다.